자, 11월 14일 화요일 첫 번째 주제는 김장겸 MBC 사장 해임. 지금 신분은 김장겸 씨 전 사장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확하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죠. 방송위원회. 네, 구방송위원회. 구방송위원회. 네. 저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로 네, 통폐합된 네, 거고. 예. 자, 김소환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노조들이 좋아했죠, 노조원들이. 그쵸. 예, 오늘은 실컷 울어도 된다. 오늘은 실컷 웃어도 된다. 71일 됐어요, 벌써. 네, 네. 오늘 해임된 건가요? 어제도 힘들죠, 어제? 예. 오늘이 아니고.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떻게 됐나요? 그 과정 좀, 경과 좀 설명해 주시죠. 어제 방금 그 자료 화면이 나왔는데, 네. 최강욱 변호사 무서워요. 막 아무나 화내. 무섭기도 한데, 예. 저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 여권 이사가 예. 지금 뭐 권력 비판을 해야 될 MBC 이사회가 이게 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권력 비판 제대로 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MBC가 완전히 친이명박, 친박근혜 방송으로 거의 뭐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권력 비판 안 하고 정권 바뀌니까 권력 비판의 잣대로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저렇게 예리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박문진 이사회에서 MBC 사장을 선임하는데요. 박문진 이사회는 총 9명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죠? 네, 9명인데 그게 성향상 여권 이사가 6명, 야권에 견제하는 이사가 3명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됐는데요. 그 구 여권 6명의 이사 중에 2명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여권 이사 2명 충원돼서 6대3이 거꾸로 5대4가 된 5대4가 됐죠. 근데 이제 그 상태로는 사장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영주 이사장이 그대로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영주 이사장 해촉 결의안을 이사들께서 냈고 고영주 이사장이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그냥 이사로 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을 이제 여권 이사들이 올린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절차가 김장겸 사장이 나와서 소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장겸 사장이 소명을 하러 그 박문진 이사회가 열리는 곳에 들어가려다가 중간에 소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임이 의결됐고요. 해임이 의결된다고 또 사장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MBC는 주주회사입니다. 그래서 박문진하고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장 해임 결의안이 박문진 이사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MBC 주총을 열어서 해임을 의결해 버렸습니다. 주총 열면 뭐 그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차피 박문진 이사회가 70%이기 때문에. 전 뭐 어제 이사회 관련해서 좀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고영주 이사와 관련해서 전 이사장이기도 했고 이렇게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데 고영주 이사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박정희 기념도서관에 동상 만들어서 헌정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시위하고 있었어요. 애당초 정치성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분이네요. 원래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공안검사 출신이죠. 우리나라의 마지막 공안검사라고 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법조계에서도 유명한 인물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공산주의자라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의원들이 지금 공산화 됐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이념대로 했으면 공산화가 됐을 텐데. 그러게요. 생각을 바꿔갖고. 뭐 적화가 되니 어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방송사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사장이 MBC를 사실상 지배하는 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MBC가 제대로 된 독립 경영을 하고 독립 언론으로서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자기 의견들이 필요하다, 의견 제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사회에 참석을 했어야죠. 그게 자기의 임무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위 참석할 거면 제가 볼 때는
이사 자격도 내려놔야죠. 예. 뭐하러 이사 자격 달고 있으면서 거기서 돈 받습니까?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무슨 본인이 우리 사회에 큰 무슨 이념 싸움을 하고 있는 뭐 마치 전위부대 같은 그런 인식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인식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고영주 이사장, 전 이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금 야권 쪽 이사가 그렇다 그러면 그들도 저는 자격이 없다. 이사 내려놓고 그냥 거리로 나가면 되죠. 그러면 되죠. 뭐하러 예. 거기 가가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박문진 이사회 참석했던 이사 중에 한 분, 김경환 이사님이죠. 전화로 한번 연결해서 상황을 좀 한번 봐야 될 텐데 전화 연결됐나요? 예, 전화 연결 안 됐대네요. 아우 잘 됐다. 우리끼리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아, 네. 그래도 예. 전화 연결. 이거 제 의사가 아니에요. 누군가 연결하라고 연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김경환 이사가 이제 새로 보충된 이사거든요. 아, 그래요? 잘 아세요? 그 잘 알죠. 예, 연결됐답니다. 여보세요? 김경환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회의에 참석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사가 되셨고요? 네, 이번에 그 10월 30일 날 새로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저희가 방송 화면으로 그 자료 화면을 잠깐 봤어요. 김광동 이사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정권이 이렇게 사장을 함부로 바꾸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예. 또 그 독사 최강욱 이사가 한마디 세게 한 거 저희가 그림 봤는데 어제 분위기가 좀 어땠었습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워낙 뭐 김장겸 이사가 이제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중립적이지 않고 편파적인 뭐 행동을 했고 뭐 인사보복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 이사들의 뭐 전체적인 의견이나 이런 데 큰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야권 측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부 이사께서 김광동 그거에 이사죠. 대한- 일부 이사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냅니다. 예, 김광동 이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이제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분위기를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반론하신 내용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언론노조 위원장이 해야 될 소리를 김광도 이사가 하는 거 아니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자신의 입장, 여태까지 해왔던 이념적인 부분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상당히 좀 놀랬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권력 견제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최강욱 이사가 무슨 얘기냐 지난 9년 동안 권력 비판하는 것이 그렇죠. 언론의 사명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와갖고 뭐 주닮은 소리를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예. 그분들 주장은 뭐 이런 거예요. 뭐 김장겸 사장이 자기 뭐 해임에 당한 뒤에 뭐 권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뭐 장문의 글을 그 인터넷에 게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과거에 뭐 MBC가 김대엽 병풍 보도도 했고 BBK 융단 폭격 보도도 했고 광우병 보도도 뭐 했는데 예. 그러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면 우리 FTA 반대도 MBC가 했고요. 예. 그 다음에 황우석 관련 보도도 MBC가 했거든요. 예. 이것도 상당히 정부에 부담이 되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MBC가 했지만. 그랬었죠. 그게 MBC의 사명이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보복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인사조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예. 오히려 회사가 앞장서서 그거를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그다음에 정부는 또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개개인에 대해서 인사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해고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것이야말로 이게 뭐 방송장악이 아니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MBC 정상화 물꼬가 튀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조가 그 환영을 했는데요. 네네. 첫 번째 그 가야 할 길이 MBC 사장 이제 그 해임이 됐기 때문에 사장 공석인 상태에서 장기전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장 임명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인 그렇죠. 계획은 잡혔나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제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들이 이제 정해진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번이 이제 그 사장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MBC를 경영할 능력이 안 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는 이런 분들이 사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사장이 중심을 잡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그런 어떤 의지와 철학이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존의 절차를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뭐 좀 더 공개된 어떤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알기 쉽고 그 사장을 선임되는 절차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개성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총론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 내부 그 일정은 잡아놓은 게 없으신가요? 여러 가지 뭐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또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부분의 어떤 MBC의 내부적인 뭐 절차, 그다음에 저희 방문진에서 해야 될 절차, 뭐 또 사장 선임을 하면 일정 기간 또 공모 기간을 거쳐야 되고 공모 뒤에는 또 그 뭐 면접을 위해서 일정 배수를 선정을 하고 서류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PT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뭐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 좀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국민들이 어떤 분이 사장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해서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쪽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일 텐데요. 대강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이때쯤 되면 사장이 선임이 돼서 정상화의 첫 삽을 뜨겠다 하는 시기적 일정이나 대충 좀 그 예측을 해주시죠. 아무리 늦어도 뭐 12월 중순 전후에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요. 가급적 빨리 당겨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달 안에 끝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12월 중순이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그럼요. 지금 MBC 노조들이 71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MBC 노조뿐만 아니라 국민의 방송으로 마봉춘 돌아가라 마봉춘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MBC가 이제 사장은 나갔지만 그 사장이 임명한 소위 방송 적폐 세력들이 운영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사장 대행을 하게 될 부사장. 네, 그게 백종문 본부장인데 이분이 이제 노조에 의해서 적폐 중에 적폐로 꼽히는 사람인데 일단 이분이 이제 사장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거의 경영 적폐 등등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사장을 뽑아서 그 좋은 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사혁신을 단행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중에 첫 번째가 억울하게 해직됐던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이유 없이 해고했다. 네, 그분들 다시 빨리 들어오셔야 MBC 정상화의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차츰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 과제들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파업 들어간 직후에 MBC 쪽에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사줬어요. MBC 출신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PD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해줄 건 없고 그런 거라도 좀 사줘서 뭔가 좀 이렇게 잘 버텼으면 좋겠다. 저는 MBC 소유주였었어요. 진짜요? 국민들 소유니까 제 소유죠. 그 가장 큰 걱정은 그때도 제가 얘기를 해줬지만 이건 뭐 벌써 이 언론 생활을 저도 한 20년을 이 옆에서 봤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김장겸 사장은 했던 거고요. 결국은 이제 언젠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 이제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다 지금 간부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발언 거냐. 교정 좀 해주십시오. 나라 없는 9년 동안. 보수 정권이 아니라 나라 없는 9년 동안. 그러니까 9년 동안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직을 갖고 있는 간부급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시용 뽑은 문제 이게 굉장히 사실은 고민거리인데요. 저도 정확한 명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도국 기자들은 거의 신입을 안 뽑고 전부 다 경력 기자 형태로 뽑았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그분들 중에 또 노조에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파업할 때 일부 가입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좀 고민거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MBC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기자로 지원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줄을 섰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책임은 또 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 우리가 그러면 MBC를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거냐. 이게 제일 큰 숙제고 고민거리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용 기자 문제는 MBC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방송 장악의 적폐 중에 제일 문제되는 건데, 그러니까 방송국의 기자가 시용, 소위 비정규직이 도입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자는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 그분들이 비정규직이에요? 맨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그게 비정규직으로 뽑았죠. 그랬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직 그 정규직으로 다 전환된 건 아니죠. 일부만? 네. 그리고 지금 숫자를 제가 이렇게 카운팅하다 중간에 못했는데 지금 되게 부당 정보 발령 해직된 기자가 총 200여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 채웠다고 봐야 되겠죠. 되게. 그래서 요거는 얼마나 악랄한 거냐면 과거에는 이제 노사 갈등이었잖아요. 근데 예. 이걸 노노 갈등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노 갈등이 일어나면 이게 진짜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잔인한 수법을 쓴 거죠. 마지막 경력 기자 채용을 했을 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예. 그때 MBC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밀려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자격증이나 전문직을 갖고 있는 기자들을 가급적이면 뽑았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예를 들면 뭐 법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노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가급적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 우린 여기서 오랫동안 버틸 거다. 그런 전략까지 가지고 기자를 뽑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자가 MBC 기사 안에서. 잘 쓰고 취재 잘하는 능력으로 뽑은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자기들 밀려났을 때 정권이 부당 해고 바뀌고 뭐 이런 걸 갖고 싸우려고. 네, 그런 거에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는 전략을 갖고 기자를 뽑았다는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우리가 언젠간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언젠가 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것들을 아마 충분히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사장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부 구성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최대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기억 안 나세요? MBC가 그 사원 뽑을 때, 신입사원 뽑을 때 사상 검증한다고 문제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 후보자들을 걸러내라,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 하나 바뀐다고 지금 그 우리 김수환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사장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외 또 이렇게 시용 기자들 말고 또 이 사장이나 이런 그 임원들이 정권에 이렇게 바짝 엎드려갖고 친정권적 보도를 일삼고 있을 때 그 내부 구성원들 중에 거기에 동의하면서 또 그쪽 줄을 쓴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기 MBC 사장님은 진짜 고생을 엄청 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MBC 사장을 뽑으면 어떤 세계관이 뚜렷하고, 네. 그리고 추진력이 있고, 뭐 이런 도덕적으로 뭐 좀 결벽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이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 경영도 잘해야 되고, 지금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더 어려운 인화 단결.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이번 사장은 진짜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잘 뽑아야 될 것 같죠? 노조 측에서도 지금 그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파업을 끝내고 업무 복귀를 하잖아요. 네. 업무 복귀를 하면서도 뒤숭숭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사장은 그 나갔어요. 김장겸 사장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간부들은 남아 있고요. 그럼 노조원들은 일단 파업에서 어찌 보면 승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귀를 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걸 그러면 원래 프로그램을 다시 똑같이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편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럼 개편하는데 이거 간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지. 간부는 어차피 아니 제가 노조원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당신 좀 있으면 바뀔 사람 아니에요. 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좀 아마 MBC 노조원들의 심정이 그럴 거예요. 이제 나한테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지시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시라. 우리가 뭔가 이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간부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간부 입장에서도 내 말 안 들어오라고 화내기에도 되게 애매해요. 사장이 와서 인사낼 게 뻔한 상황인데 내가 거기서 지금 무슨 또 세상이 바뀌었는데 또 그동안에 뭐 국정원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무슨 염치로 또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조직이 이게 현재로서는 뒤숭숭하네요. 뒤숭숭하고 아니 백종문 부사장 같은 경우는 임원들은 자신에서 사표 막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표를 낼 대상이 백종문이에요. 사장 대행이니까. 백종문 자기가 먼저 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백종문 부사장 같은 경우는 예. 또 이분이 이제 곧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김장겸 전 사장이죠, 이제. 예. 김장겸 전 사장도 사장 물러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관이 MBC에 파견돼서 예. 부당 노동행위를 한 사람으로 지목됐고, 그래서 검찰 고발을 했죠. 예, 검찰 고발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기소 의견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요거는 부당 노동 행위죠. 네. 부당 전보, 부당 등 부당 노동 행위. 행위에 관한 거고 또 김장겸 사장은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차피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자동으로. 예. 그런데 이 대행까지도 기억하시겠지만 백종문 녹취록으로 어허. 이미 고발당한 상태예요. 그 국회의원 시절 그 공개했잖아요. 최민희 제가 의원이. 공개해서 MBC에 보복 보도 당했죠. 최민희 의원이 그거 공개했고 2016년 4.13 총선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MBC가 그걸 메인 뉴스에서 말도 안 되는 아니 근데 보복 평상시 안 보도를. 친하세요? 떨어졌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하세요? 아니요, 아니 저도 사실은 좀 피해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예. 근데 왜 좋아하는? 어떤 면에서요? 아니 이번에 저 국정원 문건 나오고 난 다음에 저도 좀 놀랐어요. 근데 이 정권 바뀌고 나면 저도 피해자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 예. 먼저 나서서 말은 못했지만 예. 그 국정원에 제가 이제 라디오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아 맞아. 2년 김미아 몇 개월 동안 씨랑- 했었죠? 아니요, MBC에서만 한 것만 해도 6년이 넘고요. 지금 다 합치면 적폐 세력이에요, MBC에서 한 그럼? 9년을 했어요. 제가. 적폐 세력이 여기? 아니, 언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전까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프로그램을 김미아 씨랑 같이 했어요. 맞아요. 김미아 씨가 밀려나는 과정도 제가 다 봤고요. 2011년 밀려날 때. 그리고 국정원 거기에 이제 정리해야 될 패널 김땡땡 이렇게 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김땡환, 김성땡. 그렇게, 예, 저도 그렇게 지금 이제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때 예. 이제 패널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김미아 씨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선 입증 그만두는 과정에서도 제가 손석희 현재 JTBC 사장이지만 어떻게 밀려나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다 얘기를 들었던 예. 당사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있었을 때 그때 정말 MBC에서 저를 그 표준 FM에서 한 번도 안 불렀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잠깐만 브리핑 방송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좀 안 되게 가서 방송했는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세월호 그 브리핑 하는데도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감수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나까지 심했어요. 다 써주면 그걸 할 수 없이 하신 거네요. 하기로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방송 들어가서는 이제 또 할 수 있지만 그 아이템 중에서 정부 비판성 그때 상당히 많이 세월호 예. 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될 때잖아요. 해수부 비판. 네네. 네. 그런 아이템들은 다 가급적 다 빼고 가는 형태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 피해자시고 저는 목소리가 익숙하거든요. 네, 얼굴보다 목소리가 더 익숙한 분이세요. 그래요? 네. 얼굴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그 손석희 지금 현재 사장을 100분 토론하고 시선 집중해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때 사장이 김재철 사장이 있을 김재철 사장 때. 전에 네, 엄기영 사장이 있을 때. 네. 이제 사장실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시간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만두게 됐다. 그 전부터 계속 그만두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요. 반복적으로 있었고. 손석희 사장도 그 고난의 행군을 좀 했네요. 그럼요. 좀이 했었죠.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또 이래서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 손석희 사장하고 작가들하고 아이템을 별도로 회의를 했어요. PD를 빼고. 왜냐하면 PD를 넣으면 위에 보고가 돼서 이거 하지 마라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기 여기 때문에. PD는 지금 여기 정찬영 사장이 PD였었는데 그때? 아유, 그분 말고 다른 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PD는 위에서 간부들 계속 보고를 해라. 아이템 보고를 하라고 계속 강요를 했으니까 PD 입장에서는 아이템이 뭐다라고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또 PD도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PD한테 거꾸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작가하고 손석희 사장하고 따로 방을 만들어서 따로 아이템 협의를 하고
보고를 잘 안 하고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간섭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대한 간섭이 심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심한 정도가 아니었죠. 보도 제작 자율성이란 단어가 없어졌던 9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은 9년. 나라 일은 그러니까 일제가 아니 나라가 없었어요.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나라 없는 9년이었는데 근데 이게 MBC만 그런 게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개 방송사에서 라디오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다 금치고 같은 게 다 있었어요. KBS도 있었고, YTN도 있었고. 뭐 YTN도 뭐 그 다음에 많은 논란이 많았지만 MBC도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면 KBS, MBC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빼주세요, 이거 넣어주세요. 다 그런 거 하고 이 표현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패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MBC에서 그렇게 잘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BS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CBS로 가서 지금 이제 한 5년 9개월, 10개월 정도 가까이 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를 라디오를 매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 갔다는 게 약간 뿌듯해요. 그리고 그게 뭐 해방된 느낌이셨겠죠. 네, 저는 거기에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맺히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일체 관여를 안 해요. PD가 예를 들어 방송하는데 그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도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였었네요. 자기가 할 내용을 그대로 원고로 제출해서 거기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수정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이제 생방일 경우 패널들이 김성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즉시 자르는 거죠. 야, 그런데 이제 그 13일 경향신문이 국정원에 2010년 11월 5일 작성 국정홍보 현안 및 조치사항 방송에 대해서요. 네. 문건을 확인한 결과 국정원은 MBC 현안 중 하나로 신입 기자 선발 관련 건까지도 뽑으면서 조치사항으로 그렇죠. 좌평양 응모자의 채용 배제를 유도해야 한다? 이게 경향신문 보도가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MBC에서 시험을 사상 뽑을 때. 검증을 한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국정원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문건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국정원과 뭐 연예계 블랙리스트도 그렇고요. 뭔가 국정원에서는 끊임없이 만들었어요. 근데 실행은 했어요. 근데 중간에 실행한 실행자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잘. MBC에서 누군가 한 거 아니겠어요? 했죠. 또 여기서 국정원도 만들어 누군가가 전해준 국정원 전달자도 있을 거고. 그럼 계획은 했고 그 계획이 실행됐으면 중간에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다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김수환 평론가님 말씀드리면서 이상한 게 지금 국정원에 여러 가지 적폐나 범법적 행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때 당시 국정원에 누가 이것을 주도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너 도대체 왜 했냐, 너의 의도였냐, 정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냐라고 하는 것부터 해갖고 이게 수사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 수사 대상이에요.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한 얘기가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말씀하신 궁금증은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한 거고요. 근데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던지면서 지금 이제 김수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국정원에서 담당이 누가 있고 누구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넘어와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 답답한 게 이 내용은 안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서 수사하십시오. 그래갖고 지금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우려하면서 기사를 쓴 한겨레 논조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때의 담당자들, 지금 얘기한 MBC 그때 했던 담당자들, 이분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 어쩔 수 없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홍보수석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수석이 언론을 어떻게든 언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동관 전 수석의 수사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요 때문에. 그러네. 실무자 그리고 구체적인 책임자들. 이거는 언론 바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대충 짐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어떻게 움직였을지를. 그러니까 아마 기자들이나 경험 많은 사람들은 국정원에서 온다 그러더라도 국정원 간부가 어떻게 맨날 MBC 간부들 만나가고
맞아요. MBC 이사들 만나겠어요. MBC에서 연락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컨택 포인트. 아유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MBC 담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MBC 담당이 누구를 만나든 일단 윗선에서 누군가 얘기가 되면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는 담당이 만나가지고 아 이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건네줬겠죠. 아니면은 직접 문건을 안 줬더라도 예. 그 계획들을 얘기를 해줬겠죠. 예. 그럼 MBC 안에서 이제 그걸 우린 이제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실행을 했을 거고 그게 한 축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MBC뿐만 아니라 정부 뭐 국정 일종의 이제 홍보수석이나 홍보수석실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거는 뭐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MBC 하나만 방송이 이런 게 아니라 방송 전체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홍보수석실 차원에서도 뭔가 계획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가 상대하는 창구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버무려지든 만났다 헤어지든 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다고밖에 그 볼 수 사람들 없는 찾아내야 거예요.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을 찾아서 사법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MBC 내부에서 누가 그런 것들을 했느냐. 그렇죠. 언론인의 자존심 다 팽개치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걸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한 정도가 아니라 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또 MBC 내에서 요직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MBC 경영진의 요직에 앉아 있다. 그분들 그렇게 다 자연스럽게 찾아내야 된다. 연결이 되니까 이번에 이제 백종문 부사장도 그런 인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종문 부사장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 수사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MBC 그간의 인사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패널까지 쳐내면서 또 상벌에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의 우호적인 A 보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승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시기에 승진을 했는지 보면 저는 그 맥이 찾아질 것 같습니다. 안에서는 대충 알고 있어요. 알죠.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이른바 이제 뭐 한간의 SNS상에 배신남매로 불리는 신동호 국장, 배현진 앵커. 이분들의 대표적인 그 부역자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 사실 본인들한테 이거 부역죄라고 하면 이거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긴 하지만. 라고 추정된다. 그렇죠. 잘못하면 이거 명예훼손 당하는데요. 아니요, 그리고 근데 잘 나갔던 건 사실이니까. 신동호 국장과 배현진 앵커가 부역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해서 저를 명예훼손 걸잖아요. 이런 건 영광의 상처예요.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 신동호 같은 자치기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싸움 한번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부역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신동호 앵커가 시험증 맡아가지고 계속 했잖아요. 계속 하는 사이에 시험증의 논조나 이런 것들이 다 편향적이라는 얘기들을 평가를 받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권 편향적이라고 하는 지적들을 받았잖아요. 무슨 프로를 맡았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여권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했던 작가들 있잖아요. 그 작가들이 전부 이번에 파업에 동참했어요. 그러면서 그 작가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거 시시콜콜 다 우리가 지시받은 거였습니다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신동호 앵커가 그걸 잘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렇게 따지면? 되죠. 제가요, 이거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탄핵의 오늘 두 분의 개인 방송 같아요, 오늘 느낌이. 근데 재밌죠? 예, 재밌어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머, 어떻게 이 얘기 꼭 해야 돼요? 제가 MBC 그 오후에 토론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고 딱 나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벌써 위에서 전화 왔어. 최민희 의원 왜 불렀냐고. 그때 상황이 그랬던 작가 PD들한테? 네. 야, 근데 왜 가셨어요? 그냥 저는 출연료 때문에? 아니 그거보단 MBC에서 부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의식 있는 작가들이 불러준 거구나. 이 상황을 설명. 작가들하고 PD들 밑에서 이렇게 이른바 박박기는 이런 분들 의식이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장 전화 왔다고. 그리고 다시는 못 나갔죠. 안타까웠어요. 상징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방송사 파업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프리랜서 작가하고 리포터 이런 사람들이 파업에 동참한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네. 얼마나 그 세월 답답했으면. 다 본 거예요. 다 목격자였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파업하는 거예요. 이전에 파업할 때 작가들은 나도 파업해야 되나? 이런 얘기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이어갈 사람들이니까 해야지라고 하면서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하기 싫을 정도였다는 거 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근데 알 수 오늘 있을 이후로 거예요. 그 신동호 국장이 진행하는 이 아무도 안 보는 그 토론 프로그램 이런 거 좀 바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바로 없애려면 예. 빨리 사장을 선임하고 내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없애면서 나를 불러 거기 가갖고 진행하라고. 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신동호 자리는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사장님 와서 시간 진짜 없다. 사장님 와갖고 인적 정산 회의죠. 부당해직자 복귀 회의죠. 부당정보자 정상화 시켜야 돼요.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네, 네. 사장 바로 지금 뭐 12월 중순 저분 너무 여유 있어요. 김경환 씨 너무 여유 있는데. 근데 그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그런데 지금 비상상황이고요. 비상상황이에요. 71일의 파업이 우리에게는 71일이라는 숫자지만 파업하는 분들에겐 그 70일의 하루가 7년 정말 1개월 같아요. 7년 1개월 같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고 또 저는 MBC 내부에서 이미 이런 사람 정도면 이 일을 수습할 것이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을 잘 모아서 가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빨리 선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대웅 사장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아니, 시간에 그거 또. 짧게만 한마디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KBS의 경우도 이사 중에 한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7대5 구도가 이제 조금 바뀌어서 6대5 되어 있고요. 7대4에서 6대5로 바뀌었고, 그 이모 이사가 법인카드를 좀 잘못 썼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었고, 그거를 이제 또 내부에서 고발해서 감사원이 감사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그 이사의 거치가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이게 거꾸로 6대5가 됩니다. 6대5가 되죠. 네, 그러면 거꾸로 이제 7대5가 되겠죠. 이제 2명 그만두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6대5에서 7대4 그렇게 바뀝니다. 그동안에 파업 여러 번 봤지만 KBS가 더 오래 버티는 파업은 제가 본 적이 봤습니다. 없거든요. 처음 봤어요, 진짜. KBS 근데 구노조, 신노조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도 사실 이번에 뭐 고대영 사장이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뭐 방송법 바꾸면은 그 다음에 뭐 물러나겠다고 하는 얘기로 고지고대로 믿고 그거에 노조가 동의를 또 해줬잖아요. 예, 그게 구노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1노조. 제1노조. 네. 기술 직종에 있는 이제 노조원들이 가입한 노조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왜 그랬을까? 예, 왜 그랬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뻔히 다 알았을 텐데 상황을. 그렇죠. 지금 국회 미방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미방위원장이 틀면 하염없이 방송법 논의가 질질 끌어져서 방송법이 조기에 통과될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알았겠죠. 그걸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은 좀 기술이 부사장하고 들어갔다. 뭔가 얘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아주 좀 하고 꼼수 있습니다. 중에 꼼수입니다. 임기 다 채우려면. 그러니까요. 고 사장은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나는 뭐 KBS 정산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만둘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구성원들 만나면 승승 흘린대잖아요. 그럼 나는 그렇게 뭐 꼴통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진짜 쌍기역, 쌍티그시고. 그렇죠. 무서운 사람이죠. 네. KBS도 그러나 한 명 정도의 이사가 그만두게 되면 이제 조건이 바뀌어서 7대4가 되기 다시 때문에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사장 조건이 해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인호 이사장의 이제 해임 결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이인호 이사장. 네. 현재 그 구 여건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된 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KBS가 MBC 문제가 정리가 되면 KBS 문제는 따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유소 습격 작전이라고 한 놈만 조진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MBC가 멀쩡하게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KBS 혼자 지금 공영방송이고 채널 2개 갖고 있는데 방송이 막 파행이 계속되면 될 수 있겠어요? 아니 이번에 이 노조 임원들이 가서 그 얘기를 간부들이 가서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좀 있으면 이제 MBC가 정상화되는데 우리 이렇게 방송 만들었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부에서 간부들이 사장 물러나쇼. 그런데 싫다 그랬잖아. 사장 때문에 지금 이 일 벌어지고 있으니까 물러나고.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되면 물러나겠다는 꼼수 답변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밑에서 좀 더 치고. 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정봉지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는요.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간호사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곳이죠. 직장 갑질 119의 박성우 노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좋은 걸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몇 개 단체와 또 노무사 변호사들, 법률 전문가들 같이 이제 좀 의기투합해가지고요. 함께 만들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제가 11월 1일 정식 출범을 했고요. 예. 이제 활동 시작한 지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11월 1일이요? 네. 얼마 되지 않는데 되자마자 예. 바로 대박을 쳤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렇게 많은 제보가 들어올지 몰랐는데요. 11월 1일 날 이제 오픈 그 채팅방을 개설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지금 사실은 좀 아직 체계가 좀 안 잡힌 상태고 또 저희가 다 이제 다른 이제 일을 하면서 자원봉사 개념을 모인 상태인데. 야, 업무가 폭주하겠네요. 예, 굉장히 좀 힘들고 있습니다. 네. 보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손이 딸릴 것 같은데요. 좀 딸리고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 이제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스텝을 계속 충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직장에서도 이 갑질 너무 심해요 하는 분들 직장 갑질 119 계속 전화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를 더 많게 해갖고 그냥 직장 갑질 119로 이거 의도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폭발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이제 이슈가 되고 주목받게 된다면 더 일단 뭐 이미 많이 알려줬잖아요, 벌써. 네, 저희가 할 역할이 더 많아지겠죠.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자, 전화는 개설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픈 그 채팅방. 오픈 채팅방. 기본으로 하고.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카톡. 네, 카카오톡. 예. 네, 오픈 카톡방이 있고요. 그 카톡에서 직장 갑질 119 하면 검색이 되나요? 네. 오호. 거기에 들어오셨을 때 기본적인 이제 소통이나 제보는 그쪽으로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메일 상담을 좀 활용해 주시고. 제가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도 운영합니다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 주로 카톡방에 들어가서 우리 갑질을 좀 알려야 되겠다. 네. 하면은 직장 갑질 119를 검색해서 그렇죠. 접속을 해갖고. 네. 좋은 아주 SNS를 또 활용한다는 게 좋네. 왜냐하면 전화까지 있으면 전화 받느라고 네. 또 심지어 장난 전화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대진 변호사 같은 분들이. 저는 장난 전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SNS로 하는 게 훨씬 더 접근성이 더 좋으니까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게 SNS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20대, 30대 젊은 직장인들이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하니까. 사실은 젊은 좀 분들을 타겟으로 했던 건 맞는데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고요. 돌아 계신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각종 사례들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심병원. 방금 우리가 그 자료 화면으로 동영상 모자이크 된 걸 좀 봤는데요. 무슨 대학교 치어리더 응원단에 그런 분들 하듯이 그렇게 복장도 그렇게 해놓고 대학생 치어리더들이 또 항의하겠는데 그러면? 되게 선정적으로 일부러 조금 선정적인 아이돌 그룹.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 유도했다는 지금 뭐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저 동영상을 좀 봤는데 지금 유튜브에 상으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심병원 갑질하면 뜨나요? 네,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봐도 방송에서 나오면 되게 낯뜨거울 정도의 그런 복장들을 입고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보 때부터 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1월 1일 날 처음 이제 오픈 카톡방 개설을 했는데요. 예. 바로 그 다음 날 11월 2일 날 첫 그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림대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사실 첫 제보는 너무 이제 초장시간 중노동 문제, 뭐 조기 출근 강요하고 연장 근로 강요하고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메일로도 이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이 입소문을 탔는지 이 이제 병원 직원분들이 많이들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 병원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왔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약간 심각성을 느끼고 11월 6일 날 저녁에 이 한림대 병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좀 제보를 좀 해달라고 공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많이 비화가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네. 많이 좀 이렇게 세상의 얼굴이 그 일이 커진 게 아니라 커진 일이 있었던 게 그렇죠. 이제 세상의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동영상도 그때 직접 받으셨나요? 이미 근데 사실 동영상은요,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었던 이미? 게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뭐 부끄러움도 사실 모르고. 연동이 안 돼 있었던 거죠, 문제점과. 그렇죠.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냥 우리 병원 회사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죠,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였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당사자분들은
이 병원에 지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 문제라든지 뭐 비인격적 대우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게 더 심각한 예, 건데 너무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 약간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림병원의 부당노동 행위가 일단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 중에 한 파트가 이런 그 직장 내 무슨 이벤트에서 좀 선정적인 그 이벤트를 강요당한 것.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거 자체도 일단 그 부당노동행위, 초과노동, 근데 그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네. 이런 등등의 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법률적 위반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일테면요. 이게 약간 이제 복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회사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예. 그 참석이 강제되는 모든 이제 행사, 무슨 뭐 교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노동법상으로는 근무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 그 6시까지 근무하고 끝나서 야, 우리 그 4시간 동안 연습하자라고 하는데 네. 자발성에 기초한 게 아니고 이번에 행사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연습해갖고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사용자 측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노동 시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이제 시간의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게 행사가 일요일 날 하는데요. 간호사분들은 주로 이제 교대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요일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근무일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오프를 내고, 그러니까 개인적 휴가를 쓰고 그렇게 참석을 했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연차 수당 관련된 이제 이런 위법적인 사항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약칭 고평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 성차별을 금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장기자랑에 간호사분들만 참석하신 건 아니지만 뭐랄까 이게 이제 어떤 성 역할의 고정, 특히 이제 여성 그 노동자, 여성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강요했던 부분도 일정한 차별의 문제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입생 환영회 때 신입생이 아니죠. 신입 직원 환영회 때 눈에 들어오는 간호사들은 어김없이 차출됐다? 일단 뭐 이게 정확한 당사자들의 해명을 또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당사자들은 그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년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 행사에 동원된 사람들을 물색하는 정도의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외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출중하다거나 이러면 아 나중에 행사 때 같이 한번 해야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의사 연락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불쾌하고 관련돼서도 이렇게 막 그런 선정적으로 좀 비하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가졌을 수가 있죠, 충분히. 예. 그런데 이제 어느 간호사는 뭐 기쁨 전 다름없었다라고 눈물을 흘렸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노동법 관련해서는 이제 별도로 들어가는 것과는 뭐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일단 뭐 강요죄가 되기도 참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주 뭐 의사에 관련된 부분을 제압하고 강요했다고 또 보기는 어려워서 참 이 부분이 뭐 형법상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강제력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신참 간호사였기 때문에 싫은 표정도 내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싫은 표정을 하면 뭐 직장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좀 빠졌다 뭐 이런 그 자기 평가에 관련된 부분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거를 이제 회사 자체에서 좀 유도했던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초과 근무 수당, 예.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었던 초과 근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것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간호사들 모여서 준비했다 이렇게 둘러대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이는데요. 한번 좀 지적을 다 해보시죠. 나오는 문제들을. 일단 이 행사는 왜 해요? 근데 이 행사를? 그거는 이제 제가 주최 양식을 잘 모르겠는데 먼저 좀 회사 쪽에서 내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직원 대학교 단합을 부설병원이에요. 어찌 보면 대학교 직영병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송 가족의 날이라고 하는 이제 행사인데요. 먼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서 약간 이제 추가적인 정확한 진상 확인은 필요하다는 거를 전제로 일단 제보 내용을 일단 그냥 소개해드리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요. 제보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송 가족의 날이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여기가 이제 일송 학원재단 한림대학교를 운영하는 한림대는 의대가 있나요? 네. 그래서 거기 소속의 6개 병원이 다 이제 속해 있는데요. 그 이제 다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뭐 우린 가족이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하나 봐요. 근데 일단 1부는 이제 축구대회 이런 체육 행사를 하고 2부에서 이제 장기자랑을 합니다.
근데 장기자랑에 꼭 이제 간호사 분들만 이제 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직원분들 다 나가시는데 환자들이 보는 그 가족의 날 행사인가요? 아니면 직원들만 모이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만 모이는 일요일 날 어디 가셔서 하시는 건데 간호사 분들한테 문제는 이제 다른 직원분들도 다양한 장기자랑을 하는데 간호사 분들만 이런 이제 뭐 여성 아이돌들이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을 강요했던 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 법적으로 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법 위반의 문제들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사실 이게 이제 형법상 강요죄라든지 또 이렇게 접근하기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어서요. 사실은 이거는 직장 질서 어떤 뭐 이 기업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조사에서 이제 꼭 위법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 들어갈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김장겸 사장 MBC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노동부가 고발을 한 거거든요, 검찰에. 네. 그리고 기소의 견으로 검찰에다 고발한 거죠, 기소 의견으로. 이런 경우 그럼 노동부에서는 그때 이제 부당 전보, 부당 해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노동법 위반은 이제 임금 체불의 문제죠. 임금 체불의 문제. 근로시간 제한 뭐 위반의 문제가 일단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무슨 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동부 스스로가 직권으로 또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제보가 들어와서 그 충분히 이제 취합을 한 다음에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통해 가지고 마침 국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 차관이 출석한 자리에서 이거를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병원 의원이요? 네. 제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주 한더위 여기 은평 쪽이실 텐데요. 예. 통해서 해서 지금 감독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점이 좀 있는데요. 감독관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제보입니다만은 이 앞서가지고 각종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을 사측에서 이제 파기하는 이런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진술을 이제 그 사측에 유리하게 이렇게 좀 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하는 문제들도 있고 특히 지금 감독관이 나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직원들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측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직원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이제 총무팀의 인사팀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 해요. 또는 이제 그 조사하는 그 자리에 직접 인사팀 뭐 관리자들이 같이 동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뭐 형법상으로도 위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죠. 정당한 근로 감독에 관련된 실태를 방해한 것이 되니까요.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 예,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죠. 공무집행 방해. 예.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데 그런 부분들 자체를 뭐 당사자의 진짜 진술이었다라고 이제 병원은 우기겠죠. 근데 이제 아까 노무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총무부나 인사부 직원이 눈을 뜨고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는 그 직원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노동부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그 어떻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근로감독관만 파견할 것이 아니고 감독관이 파견됐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 형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뭐 변호인 접견을 할 때 그 변호인 접견하는 데 있어서 교도관이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그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이번 건도 그런 부분들 사실상 내부 고발자의 지위를 좀 보장해 주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춤 연습 강요한 거는요?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 연관성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춤을 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춤을 추고 싶으면 지들이 추면 될 걸. 정말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쳤다면 이거는 축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온다시피 전부 다 하기 싫었고 자기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회사 측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듯한 이런 인식이 잘못된 건데 이런 인식이 계속 남아 있다면 뭐 노무사님도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불공정한 노동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조금 추단을 해서 좀 살펴봐야 될 이런 좀 그 용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하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감옥 보내는 거. 그렇죠.
명백한 시그널이 되지만 예. 또 이런 분들은 또 요리조리 또 잘 빠져나가는 또 이런 재주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촛불 누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을 좀 잘 해야죠. 예, 우리 그런 식으로. 조대진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서 감옥에 넣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넣어야죠. 잘못이 있으면. 부당행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너무 몰아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저거는 이런 거예요. 예. 뭐냐면 변호사분들 법적으로 따지지만 국민들 감정으로 봤을 때 이미 완전 위법한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 동영상을 국민들이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위법한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에 노무사, 변호사분들이 알아갖고 그 회사에다 병원에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고소를 하고 고발하고 그럼 마지막에 감옥 보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함께 무상급식 받게 하고 네. 왜냐면 그 뭐 김진태 의원한테도 그 후원금을 강요했다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아, 그 부분은 좀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네, 정확하게 일단 저희한테 제보된 부분은 아니라서요. 아, 그건 그 얘기하지 부분 저희도 마세요. 이제 감옥 갈 수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이 여기서 네. 얘기하다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감옥 가고 싶어요? 예.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동영상 잠깐 보니까 정말 저거 원치 않고 춤을 추면 정말 창피하겠어요. 저 수치스러움. 예. 그 제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병원 측에서는 이게 자발적인 직원들의 어떤 그냥 이제 행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일손 가족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매년 이제 항상 9월 말쯤에 일요일 날 이제 하는데 거의 한두 달을 연습을 한대요. 한두 달 동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연습 시간이 근무 시간 중에도 차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다른 분들이 더 그러니까 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아, 그러네. 주로는 이제 일찍 출근하게 하고 끝나고 한두 시간 연습하게 하고 예. 가게 하고 자, 이런 거를 사실은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아까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각종 이 무대 의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 자기 돈을 사게 하고 또 연습하는 시간 의상도 자기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랬다는 제보도 저희가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습하는 시간 중에 이제 간식이나 식대도 들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돈 모아서 이제 해결하고 그러니까 과연 이걸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 하고 싶어 했을까? 저희한테 제보된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다들 너무 정말 이 울분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너무 수치스러웠다든지 너무 힘들었다든지 또는 이것 때문에 일에 사실 지장을 주기까지 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많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네. 우리가 근무 시간에 5명이 근무해야 될 시간에 2명이 빠져나가요. 그럼 3명이 5인분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과도한 노동이죠. 두 분 빠지고 또 저녁에 또 하면서 그 추가 근무 수당 안 주고. 네. 근데 이거 누가 지시했다라고 한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은 이 연습을 하고 있을 때 그 병원 측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와서 그 본대요. 그러니까 뭐 잘 연습하고 있냐 이렇게 보러 격려 차원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히 또 간호사분들 중에서는 주로 이제 신입 직원분들은 어김없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자발적으로 과연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사실상에 이거는 강요이고 직접적인 강요가 없었다고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묵인 방조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거는 간접적으로는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아니죠. 누군가 강요했고 예를 들었고 이럴 때 이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늘 조폭 이론이 동원이 되거든요. 조폭 두목은 야, 쟤네들 좀 건방지네. 이 정도까지 하는 거지. 가서 세 번째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팔을 진단 4주가 나오도록 때리고 이렇게 지시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해봐라 뭐 이렇게 복장을 입혀라 이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행사를 하면 과도하게 좋아하시는 윗분이 계셨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위법한 행위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지시를 한 건 아니지만 관련돼서 그 당사자의 그 높으신 분의 의사를 확장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계속 만들어간 사람들은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우리 가족의 날을 해놓는데 우리 관례대로 아이돌 그룹처럼 춤추는 거 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작년에도 했는데. 그럼 이게 명백한 지시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하고 비슷합니다. 군대에서 장기자랑 뭐 마음에 들어가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대대장이나 뭐 관련된 군 간부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네 알아서 해. 그러면 처음에 했던 그 좋지 않을까가 그 행사의 주제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높은데 그러면 이렇게 춤을 강요하고 그런 건 어느 법에 해당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겁니다. 어쨌든 막 끌려가가지고 감금당하면서 춤만 춰라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범죄가 되지만 그래도 자기가 거역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았습니까? 뭐 누구누구님, 뭐 간호사님, 저는 이게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기회는 있었는데 결국에는 너가 조금은 싫더라도 참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명해버리면 형법상 이제 법망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신입 직원이 가서 이거 눈 부릅뜨고 과장님 이거 부당한 노동행위의 지시입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춤을 춰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 직장갑질 119에서 제보를 받다 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익명 보장되냐, 예. 노동청에 뭐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뭐 잔업특근 많이 하는 회사에서 시간수당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는 그건 명백히 위법이기 때문에 신고하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럼 뭐 하겠습니까? 사장 신고하세요. 이게 무슨 답이겠어요. 신고해서 못 받으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뒤부터 직장 생활은 괴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해서 좀 다른 실질적인 어떤 좀 장치들, 제도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요죄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 강요한 사람은 그 조사 받으러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걔가 이 정도로까지 싫어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당사자 불러와서 그럼 그때 나한테 말하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단 측 설명이 아주 가당찮아요? 간호사들에게 춤추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럼 간호사들 다 뭐 정신 이상인가요? 지시하는데 지들끼리 가서 춤추게? 물론 직접 지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계속 주최해 온 건 재단이었던 거고요. 그 행사에서 매년 이런 코너가 있어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정신이 박힌 이런 이제 회사 임원이고 관리자라고 한다면 문제의식을 느꼈어야 되는 거죠. 느끼지 못한다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에 계속 또 제가 제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사실은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래서 한 번은 저는 제보 들어온 내용인데 간호사분의 이제 남자친구분이 이렇게 이제 행사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병원 네이버 이런 거 얘기 되나요? 네이버 네.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대요. 그거를 이제 병원 관리자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간호부장님이 이거 누구냐고 이렇게 추적하고 이거 당장 밝혀내라고 하는 그런 제보도 제가 접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정확하게 우체로 시키는 것만 시키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야, 이게 보니까요. 이게 일송여당 산하에 5개 병원이 있고 대학은 한림대학이죠. 네. 장남이 일송학원을 책임지고 있고 한림대학교 5개 성심병원, 그다음 차남이 강동성심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삼천당 지약도. 이게 세상에 티나지 않은 준재벌인데요. 중견. 상당히 큰 규모의. 예, 저희도 지금 이 재단과 병원의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지배 구조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면 사실 이 문제 터지기 전에 강동성심병원의 임금 체불 문제가 먼저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것 때문에 여파가 없지 않았는데요. 240억입니다. 240억이요? 네. 혹자는 노동부 설립 이후에 단일 사업장 임금 체불 사건으로는 최대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강동성심병원이 이 중 5개 병원 중 하나. 네. 근데 강동성심병원의 재단은 약간 분리가 돼 있는 것도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일송재단의 이사장님의 아드님이 그쪽에 이사장으로 돼 있으셔가지고 형식적으로 구분은 돼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좀 확인해 본 바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그 회사 내부 구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 야, 이거 교육부에서도 감사 요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림대 재단, 일송재단이 학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큰 재단이거든요. 예. 한림대학교 그리고 춘천에 있는. 그렇죠. 설립 때 꽤 의미 있고 지방이지만 꽤
교수 역량도 좋고 탄탄하고. 예, 그렇게 아주 정평이 나 있었던 학교인데. 그렇죠. 연구도 많이 한다고 했었고 예. 지방에 있는 학교로서는 뭐 손꼽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의대도 거기 가는 의대 학생들이 뭐 되게 성적이 좋고 예. 실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게 호평을 받던 학교였는데 어쨌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병원들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도 많이 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서울의 이제 강동 성심병원에 이었는데 규모도 꽤 큽니다. 여러 개의 건물들도 새로 짓고 있고 시설도 첨단화된 것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논란의 중심이 지금 이번에 된. 그러니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이 성심병원이 5개고 강동 성심병원은 또 별도로 나와 있는 거네요. 네, 성심의료재단이라고 일단 약간 재단 법인은 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총 성심재단에 5개, 강동 성심병원까지 해서 6개. 네. 야, 이거 한림대학교 의대, 대한민국에서 이제 의대는 신규 설립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의대가 폐지된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대학에서 인수했고 설립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림대학교 의대 설립, 의대 존속의 문제도 국회에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병원, 기본 의료 인력이 안 되는데 무슨 병원을 운영하죠? 일단 그 내부 구성원하고 학교의 문제는 좀 분리해야 될 것도 창립자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금 불법적인 부분이 자행이 되고 있었다면 재단의 운영이라든지 이 병원을 치료받는 분들도 제대로 된 의료 행사를 그러네요.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심도 되는 부분입니다. 예. 박수호 노무사님. 네. 아까 성심병원 240억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요. 예. 그 올해 7월경인가부터 노동부가 이제 수사에 착수했던 부분인데요. 그 강동 성심병원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이런 저임금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조기 출근, 뭐 장시간 노동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조사 결과 240억 원, 3년치입니다. 더 예.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돈을 안 줘요? 240억 원의 그 체불임금을 노동부가 확인하고 일단 예.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고 나서 강동 성심병원이 일단 지급을 했어요.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자체적으로 계산한 62억 정도를 일단 지급했다고 하고요. 다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다툼 있고. 그 180억 정도는 지급이 안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임금 체불에 제가 이제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가지고 예. 피해자인 이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건데 회사에서 또 이제 사측에서 강요해가지고 이 직원들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그 서명하게 만든 이런 문제도 지금 처분 있습니다. 불원서를 일방적으로 이거 처분 불원서를 써야지 체불임금을 주겠다. 네. 라고 했다면 또 그런 증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처벌하나 이거는? 이것도 그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고요. 뭐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재단 측의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그 의사가 그 사실상 그 근로자들한테 이게 투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손발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불법으로 삼을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내는 게 이제 근로감독관들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예. 또 붙여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강동 성심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런 이제 임금 체불의 문제,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똑같이 그러니까 임금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근무 형태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성심병원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다른 성심병원이랑 지금 나머지 예. 5개? 네네. 그래서 어허. 지금 사실 이제 언론에 부각되는 부분은 이 장기자랑 이런 부분이지만 저희가 다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한림대 그 각종 그 병원들의 이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네, 각종 이제 노동법 위반 사항들에 노동법 집중을 위반 해야 될 사항.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임금체불이 있을 거고 노동법 위반 사항이 그다음에 뭐 간호사들 임신 조절까지 했다. 이게 강동 성심병원 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성심병원 전체 물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병원 전반적인 이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전반적인 병원에서 이른바 임신 순번제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임신해. 진짜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강요를 하고 이렇게 임신을 하면은 마치 이제 무슨 죄인이 되는 이런 문화가 사실 병원에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제보도 많습니다. 예. 아니 임신 순번제 우리 처음 듣는 분들
좀 당혹스러워할 것 같거든요. 어이가 없는 내용이죠. 네. 설명 좀 해주세요. 혼자 어이가 없다 그러지 아니, 마시고. 말 그대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겹쳐서 뭐 출산휴가 들어가고 육아 있으면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아니 그럼 모여갖고 미혼 여성들 결혼한 여성들이 자 이번에 너 임신해. 그렇죠. 다 번호표 뽑아갖고 나 다음에 임신해. 이런다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사수와 부사수 정도 이게 직급 정도 차이를 조절을 해서 이제 팀워크 하듯이 임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겨지면 정말 저도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유산하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19세기 무슨 그 노예제도 있고 이럴 때가 아니고 아니 머슴들한테 니네 다 한꺼번에 임신하지 마. 일 못하니까. 저희가 직장갑질 119 사실 출범하게 된 저희 취지 자체가 뭐 촛불항쟁 또 이 시민들의 힘으로 예. 대통령까지 끌어내린 거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회는 민주화돼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 직장이 민주화되었는가? 아직도 직장에서 민주주의 오지 않았다라고 보죠. 아니 그러니까 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그래 간호사들이 2명이서 한꺼번에 임신하지 않도록 순번을 정하고 이 순서를 어기고 임신한 사람 퇴사를 정하고 유산 각서까지 요구했다? 유산 각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정확하게 확인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말씀드리기 약간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임신 순번제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기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어떤 병원 사업장들에서는 거의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노동법 위반 문제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서도 좀 나서가지고 아니 모두가 하고 있으면 이건 그렇죠. 이 관행을 진짜 아주 구조적인 적폐인데 이 병원을 근거로 해서 시작점으로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고요. 저희 노동법에는 그 임산부의 경우에는 연장 근로 자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야간 근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당사자가 명시로 청구하는 경우에 그것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병원에 제보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임산부도 그대제 다 투입되고 야간 근로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 출산 전날까지 휴가 못 쓰고 일하다가 갔다 이런 제보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산부들인데. 네. 뭐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뭐 하혈할 때까지는 뭐 특별한 실려가기 전까지는 출근을 해라. 뭐 이런 지침도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증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들 빼내서 재단 이사장 개인 간호를 시켰다? 이 폭로도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한테 직접 제보된 부분은 아닌데요. 예. 저희도 일단 지금 제가 이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도 기자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계세요.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이제 단독을 원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들 좀 제보해 달라고 하다 보니 약간 좀 뭐랄까 창구가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두리 양식장이 됐네, 졸제. 약간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갑질 사례 제보 받고 예. 상담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단 당분간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도 여기 들어왔고 그 사람들한테 컨택을 해서 개인적으로 제보를 해달라? 네. 그건 지난 9년 동안에 그 이른바 기레기라고 욕먹던 그 기자들의 행태인데 여기 와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공지를 좀 드리는 것은 어쨌든 당사자 신원 보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통해 가지고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또 사례도 넘겨드리고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직접 인터뷰도 하고 이런 방식. 오히려 여기다가 연락을 했고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청할 게 아니고 이 사례를 제보한 분들 우리가 연락을 해서 뭐 좀 취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여기 들어가고 또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기자 윤리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사건의 진행보다는 단독이 더 본인들은 탐나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리를 빌어서 요청을 좀 드리고요. 예. 네, 뭐 어쨌든 그래도 뭐 이걸 이슈화 시켜주시는 부분에 대한 감사함은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중환자실 간호사를 빼내서 재단 이사장 개인 간호를 시켰다. 그런데 전산상으로는 이 개인 간호 한 분을 근무지를 계속 중환자실로 허위 표기했다? 네. 이건 어디에 걸립니까? 이거 아주 종합 백화점에 보니까. 의료법 위반이죠. 의료법 관련해서 차트라든지 근무한 그 지역에 관련된 부분, 처방에 관련된 확인자에 관련된 부분을 잘못 쓰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일반 병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환자실에 있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이사장은 일반 병실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의료법에 관련된 부분을 어기면서라도 그 이사장에 관련된 그 뭐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많았던 거죠. 예, 전산상의 자료를 폐기하고 있다?
그것도 증거인멸이 됩니다. 증거인멸 관련돼서도 그것도 의료법 관련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또 보고한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걸 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님 추가로 뭐 그 제보 들어온 거 꼭 짚어야 될 것들 여기뿐만 아니라 예. 제보로 들어온 부분들은 뭐 여기 관련해서는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그 평촌역 주변 광장을 청소를 하게 하는 이게 일종의 이제 이 병원의 사회봉사 차원 이런 행사에 동원하는 것들이라든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뭐랄까 다단계 상품 그 구매를 강요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의료법 위반 부분들의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이거 마취과에서 의사가 해야 되는 마취 처방 부분을 간호사에게 이제 시킨다든지 뭐 등등 물론 이제 확인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터지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일단 들어오고 일단 있는데요. 또 확인되지 않아도 그 제보 들어온 건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우리 그 역할을 다 하는 건데 우리가 다 일일이 들어가고 확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건을 묶어서 노동부나 혹은 다른 복지부나 이런 데다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 일단 소개를 일단 드리고요. 근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너무 이 병원의 어떤 국한된 사례 또는 여기서 특히 그 장기자랑 문제로만 너무 이렇게 부각되지 않고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전반적인 사실 병원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외에는 사실 대다수 사업장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이게 지금 이 기업이 무슨 왕정 국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노예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적폐청산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노동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직장인들의 대다수 어떤 생활을 유지할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민주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당정보, 부당노동 행위에 관한 거고 또 김장겸 사장은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차피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런데 이 대행까지도 기억하시겠지만 백종문 녹취록으로 이미 고발당한 상태예요. 그 국회의원 시절에 그거 공개했잖아요. 최민희 제가 의원이. 공개해서 MBC에 보복 보도 당했죠. 최민희 의원이 그거 공개했고 2016년 4.13 총선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MBC가 그걸 메인 뉴스에서 말도 안 되는 아니 근데 보복 평상시 안 보도를. 친하세요? 떨어졌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하세요? 아니요, 저도 사실은 좀 피해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근데 왜 좋아하는? 어떤 면에서요? 아니 이번에 저 국정원 문건 나오고 난 다음에 저도 좀 놀랐어요. 근데 이 정권 바뀌고 나면 저도 피해자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 먼저 나서서 말은 못했지만 그 국정원에 제가 이제 라디오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맞아. 2년 몇 개월 동안 했었죠? 아니요, MBC에서만 한 것만 해도 6년이 넘고요. 지금 다 합치면 MBC에서 한 9년을 했어요. 제가. 적폐 세력이 여기? 아니요. 언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전까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프로그램을 김미아 씨랑 같이 했어요. 맞아요. 김미아 씨가 밀려나는 과정도 제가 다 봤고요. 2011년 밀려날 때. 그리고 국정원 거기에 이제 정리해야 될 패널 김땡땡 이렇게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김땡환, 김성땡. 저도 그렇게 지금 이제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패널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김미아 씨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선 입증 그만두는 과정에서도 제가 손석희 현재 JTBC 사장이지만 어떻게 밀려나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다 얘기를 들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있었을 때 그때 정말 MBC에서 저를 그 표준 FM에서 한 번도 안 불렀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잠깐만 브리핑 방송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좀 안 되게 가서 방송했는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세월호 그 브리핑 하는데도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감수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나까지 심했어요. 다 써주면 그걸 할 수 없이 하신 거네요. 하기로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방송 들어가서는 이제 또 할 수 있지만 그 아이템 중에서 정부 비판성 그때 상당히 많이 세월호 예. 구조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될 때잖아요. 해수부 비판. 네네. 네. 그런 아이템들은 다 가급적 다 빼고 가는 형태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 피해자시고 저는 목소리가 익숙하거든요. 네, 얼굴보다 목소리가 더 익숙한 분이세요. 그래요? 네. 얼굴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그 손석희 지금 현재 사장을 100분 토론하고 시선 집중해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때 사장이 김재철 사장이 있을 김재철 사장 그 전에 네, 엄기영 사장이 엄기영 있을 때. 네. 이제 사장실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시간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만두게 됐다. 그 전부터 계속 그만두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요. 반복적으로 있었고. 손석희 사장도 그 고난의 행군을 좀 했네요. 그럼요. 좀이 했었죠.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또 이래서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 손석희 사장하고 작가들하고 아이템을 별도로 회의를 했어요. PD를 빼고. 왜냐하면 PD를 넣으면 위에 보고가 돼서 이거 하라 하지 마라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PD는 지금 여기 정찬현 사장이 PD였었는데 그때? 아유, 그분 말고 다른 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PD는 위에서 간부들 계속 보고를 해라. 아이템 보고를 하라고 계속 강요를 했으니까 PD 입장에서는 아이템이 뭐다라고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또 PD도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PD한테 거꾸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작가하고 손석희 사장하고 따로 방을 만들어서 따로 아이템 협의를 하고 보고를 잘 안 하고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간섭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대한 간섭이 심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심한 정도가 아니었죠. 보도 제작 자율성이란 단어가 없어졌던 9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없는 나라 잃은 9년. 나라 일은 그러니까 일제가 아니 나라가 없었어요.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나라 없는 9년이었는데. 근데 이게 MBC만 그런 게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개 방송사에서 라디오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다 금치고 같은 게 다 있었어요. KBS도 있었고 YTN도 있었고. 뭐 YTN도 뭐 그 다음에 많은 논란이 많았지만 MBC도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면 KBS, MBC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빼주세요, 이거 넣어주세요. 다 그런 거 하고 이 표현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패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MBC에서 그렇게 잘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BS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CBS로 가서 지금 이제 한 5년 9개월, 10개월 정도 가까이 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를 라디오를 매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 갔다는 게 약간 뿌듯해요. 그리고 그게 뭐 해방된 느낌이셨겠군요. 네, 저는 거기에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맺히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일체 관여를 안 해요. PD가 예를 들어 방송하는데 그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도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였었네요. 자기가 할 내용을 그대로 원고로 제출해서 거기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수정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이제 생방일 경우 패널들이 김성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즉시 자르는 거죠. 야, 그런데 이제 그 13일 경향신문이 국정원에 2010년 11월 5일 작성 국정홍보 현안 및 조치사항 방송에 대해서요. 네. 문건을 확인한 결과 국정원은 MBC 현안 중 하나로 신입 기자 선발 관련 건까지도 뽑으면서 조치사항으로 좌평양 응모자의 채용 배제를 유도해야 한다? 이게 경향신문 보도가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MBC에서 시험을 사상 뽑을 때. 검증을 한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국정원이 배후에 자, 11월 14일 화요일 첫 번째 주제는 김장겸 MBC 사장 해임. 지금 신부는 김장겸 씨 전 사장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확하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죠. 방송위원회. 네, 구방송위원회. 구방송위원회. 네. 저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로 네, 통폐합된 네, 거고. 네.
예. 자, 김성환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노조들이 좋아했죠, 노조원들이. 그쵸. 예, 오늘은 실컷 울어도 된다. 오늘은 실컷 웃어도 된다. 71일 됐어요, 벌써. 네, 네. 오늘 해임된 건가요? 어제도 해임됐죠, 어제? 예. 오늘이 아니고.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떻게 됐나요? 그 과정 좀, 경과 좀 설명해 주시죠. 어제 방금 그 자료 화면이 나왔는데, 네. 최강욱 변호사 무서워요. 막 아무나 화내. 그 무섭기도 한데 예. 저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 여권 이사가 예. 지금 뭐 권력 비판을 해야 될 MBC 이사회가 이게 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권력 비판 제대로 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MBC가 완전히 친 이명박, 친 박근혜 방송으로 거의 뭐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권력 비판 안 하고 정권 바뀌니까 권력 비판의 잣대로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저렇게 예리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박문진 이사회에서 MBC 사장을 선임하는데요. 박문진 이사회는 총 9명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죠? 네, 9명인데 그게 성향상 여권 이사가 6명, 야권에 견제하는 이사가 3명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됐는데요. 그 구 여권 6명의 이사 중에 2명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여권 이사 2명 충원돼서 6대3이 거꾸로 5대4가 된 5대4가 것이죠. 됐죠. 근데 이제 그 상태로는 사장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영주 이사장이 그대로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영주 이사장 해촉 결의안을 이사들께서 냈고 고영주 이사장이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그냥 이사로 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을 이제 여권 이사들이 올린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절차가 김장겸 사장이 나와서 소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장겸 사장이 소명을 하러 그 박문진 이사회가 열리는 곳에 들어가려다가 중간에 소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임이 의결됐고요. 해임이 의결된다고 또 사장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MBC는 주주회사입니다. 그래서 박문진하고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 그러니까 막 같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장 해임 결의안이 박문진 이사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MBC 주총을 열어서 해임을 의결해 버렸습니다. 주총 열면 뭐 그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차피 박문진 이사회가 70%이기 때문에. 전 뭐 어제 이사회 관련해서 좀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고영주 이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 이사장이기도 했고 이렇게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데 고영주 이사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박정희 기념도서관에 동상 만들어서 헌정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시위하고 있었어요. 애당초 정치성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분이네요. 원래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공안검사 출신이죠. 우리나라의 마지막 공안검사라고 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법조계에서도 유명한 인물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공산주의자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의원들이 지금 공산화 됐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이념대로 했으면 공산화가 됐을 텐데. 그러게요. 생각을 바꿔갖고. 뭐 적화가 되니 어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방송사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사장이 MBC를 사실상 지배하는 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MBC가 제대로 된 독립 경영을 하고 독립 언론으로서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자기 의견들이 필요하다, 의견 제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사회에 참석을 했어야죠. 그게 자기의 임무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위 참석할 거면 제가 볼 때는 이사 자격도 내려놔야죠. 뭐하러 이사 자격 달고 있으면서 거기서 돈 받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무슨 본인이 우리 사회에 큰 무슨 이념 싸움을 하고 있는 마치 전위부대 같은 그런 인식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고영주 이사장, 전 이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금 야권 쪽 이사가 그렇다 그러면 그들도 저는 자격이 없다. 이사 내려놓고 그냥 거리로 나가면 되죠. 그러면 되죠.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박문진 이사회 참석했던 이사 중에 한 분, 김경환 이사님이죠. 전화로 한번 연결해서 상황을 좀 한번 봐야 될 텐데 전화 연결됐나요? 예, 전화 연결 안 됐대네요. 아우 잘 됐다. 우리끼리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아, 네. 그래도 예. 전화 연결. 이거 제 의사가 아니에요. 누군가 연결하라고 연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김경환 이사가 이제 새로 보충된 이사거든요. 아, 그래요? 잘 아세요? 그 잘 알죠. 예, 연결됐답니다. 여보세요? 김경환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회의에 참석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사가 되셨고요? 네, 이번에 그 10월 30일 날 새로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저희가 방송 화면으로 그 자료 화면을 잠깐 봤어요. 김광동 이사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정권이 이렇게 사장을 함부로 바꾸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예. 또 그 독사 최강욱 이사가 한마디 세게 한 거 저희가 그림 봤는데 어제 분위기가 좀 어땠었습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워낙 뭐 김장겸 이사 썼다는 것을 문건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국정원과 뭐 연예계 블랙리스트도 그렇고요. 뭔가 국정원에서는 끊임없이 만들었어요. 근데 실행은 했어요. 근데 중간에 실행한 실행자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잘. MBC에서 누군가 한 거 아니겠어요? 했죠. 또 여기서 국정원도 만들어 누군가가 전해준 국정원 전달자도 있을 거고. 그럼 계획은 했고 그 계획이 실행됐으면 중간에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다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김수환 평론가님 말씀드리면서 이상한 게 지금 국정원에 여러 가지 적폐나 범법적 행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때 당시 국정원에 누가 이것을 주도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너 도대체 왜 했냐, 너의 의도였냐, 정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냐라고 하는 것부터 해갖고 이게 수사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 수사 대상이에요. 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한 얘기가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말씀하신 궁금증은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한 거고요. 근데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던지면서 지금 이제 김수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국정원에서 담당이 누가 있고 누구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넘어와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 답답한 게 이 내용은 안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서 수사하십시오. 그래갖고 지금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우려하면서 기사를 쓴 한겨레 논조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때의 담당자들, 지금 얘기한 MBC 그때 했던 담당자들, 이분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 어쩔 수 없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홍보수석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수석이 언론을 어떻게든 언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동관 전 수석의 수사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네. 실무자 그리고 구체적인 책임자들. 이거는 언론 바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대충 짐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어떻게 움직였을지를. 그러니까 아마 기자들이나 경험 많은 사람들은 국정원에서 온다 그러더라도 국정원 간부가 어떻게 맨날 MBC 간부들 만나가고 맞아요. MBC 이사들 만나겠어요. MBC에서 연락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컨택 포인트. 아유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MBC 담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MBC 담당이 누구를 만나든 일단 윗선에서 누군가 얘기가 되면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는 담당이 만나가지고 이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건네줬겠죠. 아니면은 직접 문건을 안 줬더라도 예. 그 계획들을 얘기를 해줬겠죠. 예. 그럼 MBC 안에서 이제 그걸 우린 이제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실행을 했을 거고 그게 한 축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MBC뿐만 아니라 정부 뭐 국정 일종의 이제 홍보수석이나 홍보수석실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거는 뭐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MBC 하나만 방송이 이런 게 아니라 방송 전체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홍보수석실 차원에서도 뭔가 계획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가 상대하는 창구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뭔가가 이렇게 버무려지든 만났다 헤어지든 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다고밖에 그 볼 수 사람들 없는 찾아내야 거예요.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을 찾아서 사법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MBC 내부에서 누가 그런 것들을 했느냐. 그렇죠. 언론인의 자존심 다 팽개치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이걸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만 한 정도가 아니라 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또 MBC 내에서 요직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MBC 경영진의 요직에 앉아 있다. 예, 그분들 그렇게 다 자연스럽게 찾아내야 된다. 연결이 되니까 이번에 이제 백종문 부사장도 그런 인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종문 부사장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예. 그 수사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MBC 그간의 인사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패널까지 쳐내면서 또 상벌에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의 우호적인 A 보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승진을 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시기에 승진을 했는지 보면 예, 저는 그 맥이 찾아질 것 같습니다. 안에서는 대충 알고 다 있어요. 알죠.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이른바 이제 뭐 한간의 SNS상에 배신남매로 불리는 신동호 국장, 배현진 앵커. 이분들이 대표적인 그 부역자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 사실 본인들한테 이거 부역죄라고 하면 이거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긴 하지만. 라고 추정된다. 그렇죠. 아, 잘못하면 이거 명예훼손 당하는데요. 아니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건 사실이니까. 신동호 국장과 배현진 앵커가 부역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해서 저를 명예훼손 걸잖아요. 이런 건 영광의 상처예요.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 신동호 같은 자치기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싸움 한번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부역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신동호 앵커가 시험증 맡아가지고 계속 했잖아요. 예. 계속 하는 사이에 시험증의 논조나 이런 것들이 다 편향적이라는 얘기들을 평가를 받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권 편향적이라고 하는 예. 지적들을 받았잖아요. 무슨 프로를 맡았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여권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했던 작가들 있잖아요. 네. 그 작가들이 전부 이번에 파업에 동참했어요. 그러면서 그 작가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거 시시콜콜 다 우리가 지시받은 거였습니다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어허. 그러면 신동호 앵커가 그걸 잘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렇게 알게 따지면? 되죠. 제가요, 이거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탄핵의 두 분 과정에. 오늘 두 분의 개인 방송 같아요, 오늘 느낌이. 근데 재밌죠? 예, 재밌어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 어머, 큰일 어떻게 났어. 이 얘기 꼭 해야 돼요? 제가 MBC 그 오후에 토론 프로가 있어요. 예. 거기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고 딱 나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벌써 위에서 전화 왔어. 최민희 의원 왜 불렀냐고. 그때 상황이 그랬던 아, 거예요. 작가 PD들한테? 네. 야, 근데 왜 가셨어요? 그냥 저는 출연료 때문에? 아니 그거보단 MBC에서 부르니까 제가 네. 생각할 때 의식 있는 작가들이 불러준 거구나 이 상황을 왜냐면 설명해. 작가들하고 PD들 밑에서 이렇게 이른바 박박기는 이런 분들 의식이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장 전화 왔다고 그리고 다시는 못 나갔죠. 안타까웠어요. 상징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방송사 파업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근데 프리랜서 작가하고 리포터 이런 사람들이 파업에 동참한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네. 얼마나 그 세월 답답했으면. 예, 다 본 거예요. 예. 다 목격자였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젠 도저히 가 이제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중립적이지 않고 편파적인 뭐 행동을 했고 뭐 인사보복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 이사들의 뭐 전체적인 의견이나 이런 데 큰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야권 측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부 이사께서 김광동 그거에 이사도 대한- 일부 이사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냅니다. 예, 김강동 이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이제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분위기를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반론하신 내용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언론노조 위원장이 해야 될 소리를 김광도 이사가 하는 거 아니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자신의 입장, 여태까지 해왔던 이념적인 부분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상당히 좀 놀랬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권력 견제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최강욱 이사가 무슨 얘기냐, 지난 9년 동안 권력 비판하는 것이 그렇죠. 언론의 사명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와갖고 뭐 주닮은 소리를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그분들 주장은 뭐 이런 거예요. 뭐 김장겸 사장이 자기 뭐 해임에 당한 뒤에 뭐 권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뭐 장문의 글을 그 인터넷에 게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과거에 뭐 MBC가 김대엽 병풍 보도도 했고 BBK 융단 폭격 보도도 했고 광우병 보도도 뭐 했는데 예. 그러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면 우리 FTA 반대도 MBC가 했고요. 예. 그다음에 황우석 관련 보도도 MBC가 했거든요. 예. 이것도 상당히 정부에 부담이 되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MBC가 했지만 그랬었죠. 그게 MBC의 사명이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보복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인사조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예. 오히려 회사가 앞장서서 그거를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그다음에 정부는 또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뭐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개개인에 대해서 인사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해고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것이야말로 이게 뭐 방송장악이 아니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MBC 정상화 물꼬가 튀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조가 그 환영을 했는데요. 네네. 첫 번째 그 가야 할 길이 MBC 사장 이제 그 해임이 됐기 때문에 사장 공석인 상태에서 장기전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장 임명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인 그렇죠. 계획은 잡혔나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제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들이 이제 정해진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번이 이제 그 사장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MBC를 경영할 능력이 안 되거나 거기에 예. 대한 어떤 책임이 없는 이런 분들이 사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사장이 중심을 잡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그런 어떤 의지와 철학이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존의 절차를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뭐 좀 더 공개된 어떤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알기 쉽고 그 사장을 선임되는 절차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개성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총론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 내부 그 일정은 잡아놓은 게 없으신가요? 여러 가지 뭐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예.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뭐 또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부분의 어떤 MBC의 내부적인 뭐 절차, 그다음에 저희 방문진에서 해야 될 절차, 뭐 또 사장 선임을 하면 일정 기간 또 공모 기간을 거쳐야 되고 공모 뒤에는 또 그 뭐 면접을 위해서 일정 배수를 선정을 하고 서류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알겠습니다. PT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뭐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 좀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장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해서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쪽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일 텐데요. 대강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이때쯤 되면 사장이 선임이 돼서 정상화의 첫 삽을 뜨겠다 하는 시기적 일정이나 대충 좀 그 예측을 해주시죠. 아무리 늦어도 뭐 12월 중순 전후에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요. 네, 가급적 빨리 당겨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달 안에 끝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12월 중순이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그럼요. 지금 MBC 노조들이 네. 71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MBC 노조뿐만 아니라 국민의 방송으로 마봉춘 돌아가라 마봉춘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MBC가 이제 사장은 나갔지만 예. 그 사장이 임명한 소위 방송 적폐 세력들이 운영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사장 대행을 하게 될 부사장. 네, 그게 백종문 오. 본부장인데 이분이 이제 노조에 의해서 적폐 중에 적폐로 꼽히는 사람인데 예. 일단 이분이 이제 사장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거의 경영 적폐 등등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사장을 뽑아서 그 좋은 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사혁신을 단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중에 첫 번째가 억울하게 해직됐던 아하.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이유 없이 해고했다. 네, 그분들 다 다시 빨리 들어오셔야 MBC 정상화의 시그널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제 그 차츰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 과제들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파업 들어간 직후에 MBC 쪽에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사줬어요. 평소에 아는 MBC 출신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PD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해줄 건 없고 그런 거라도 좀 사줘서 뭔가 좀 이렇게 잘 버텼으면 좋겠다. 저는 MBC 소유주였었어요. 진짜요? 국민들 소유니까 제 소유죠. 그 가장 큰 걱정은 그때도 제가 얘기를 해줬지만 이건 뭐 벌써 이 언론 생활을 저도 한 20년을 이 옆에서 봤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김장겸 사장은 했던 거고요. 결국은 이제 언젠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 이제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다 지금 간부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발언 거냐. 교정 좀 해주십시오. 나라 없는 9년 동안. 보수 정권이 아니라 나라 없는 9년 동안. 그러니까 9년 동안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직을 갖고 있는 간부급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시용 뽑은 문제 이게 굉장히 그 사실은 고민거리인데요. 저도 정확한 명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도국 기자들은 거의 신입을 안 뽑고 전부 다 경력 기자 형태로 뽑았거든요. 그 동안에. 근데 그분들 중에 또 노조에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파업할 때 일부 가입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좀 고민거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MBC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기자로 지원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줄을 섰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책임은 또 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 우리가 그러면 MBC를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거냐. 이게 제일 큰 숙제고 고민거리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용 기자 문제는 MBC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방송 장악의 적폐 중에 제일 문제되는 건데, 그러니까 방송국의 기자가 시용, 소위 비정규직이 도입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자는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 그분들이 비정규직이에요? 맨 처음 비정규직으로 그게 비정규직으로 뽑았죠. 그랬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직 그 정규직으로 다 전환된 건 아니죠. 일부만? 네. 그리고 지금 숫자를 제가 이렇게 카운팅하다 중간에 못했는데, 지금 되게 부당 정보 발령 해직된 기자가 총 200여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 채웠다고 봐야 되겠죠, 되게. 그래서 요거는 얼마나 악랄한 거냐면 과거에는 이제 노사 갈등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노노 갈등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노 갈등이 일어나면 이게 진짜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잔인한 수법을 쓴 거죠. 마지막 경력 기자 채용을 했을 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때 MBC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밀려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자격증이나 전문직을 갖고 있는 기자들을 가급적이면 뽑았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예를 들면 뭐 법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노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가급적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 우린 여기서 오랫동안 버틸 거다. 그런 전략까지 가지고 기자를 뽑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자가 기사 잘 쓰고 취재 잘하는 능력으로 뽑은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자기들 밀려났을 때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런 걸 갖고 싸우려고 그런 거에서 우린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는 전략을 갖고 기자를 뽑았다는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우리가 언젠간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언젠가 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것들을 아마 충분히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사장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부 구성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최대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기억 안 나세요? MBC가 그 사원 뽑을 때 신입사원 뽑을 때 사상 검증한다고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 후보자들을 걸러내라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 하나 바뀐다고 지금 그 우리 김수환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사장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외 또 이렇게 시용 기자들 말고 또 이 사장이나 이런 그 임원들이 정권에 이렇게 바짝 엎드려갖고 친정권적 보도를 일삼고 있을 때 그 내부 구성원들 중에 거기에 동의하면서 또 그쪽 줄을 쓴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기 MBC 사장님은 진짜 고생을 엄청 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MBC 사장을 뽑으면 어떤 세계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추진력이 있고 뭐 이런 도덕적으로 뭐 좀 결벽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이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 경영도 잘해야 되고 지금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더 어려운 인화 단결 이걸 해야 되니까 이번 사장은 진짜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잘 뽑아야 될 것 같죠? 노조 측에서도 지금 그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파업을 끝내고 업무 복귀를 하잖아요. 네. 업무 복귀를 하면서도 뒤숭숭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일단 사장은 나갔어요. 김장겸 사장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간부들은 남아 있고요. 그럼 노조원들은 일단 파업에서 어찌 보면 승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복귀를 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걸 그러면 원래 프로그램을 다시 똑같이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편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럼 개편하는데 이거 간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지 간부는 어차피 아니 제가 노조원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당신 좀 있으면 바뀔 사람 아니에요. 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예. 좀 아마 MBC 노조원들의 심정이 그럴 거예요. 이제 나한테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지시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시라. 우리가 뭔가 이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간부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간부 입장에서도 내 말 안 들어오라고 화내기에도 되게 애매해요. 예. 사장이 와서 인사낼 게 뻔한 상황인데 내가 거기서 지금 무슨 또 세상이 바뀌었는데 또 그동안에 뭐 국정원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무슨 염치로 또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조직이 이게 현재로서는 뒤숭숭하네요. 뒤숭숭하고 아니 좀 어려울 수밖에 백종문 없어요. 부사장 같은 경우는 임원들은 자신에서 사표 막 내고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표를 낼 대상이 백종문이에요. 사장 대행이니까. 백종문 자기가 먼저 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백종문 부사장 같은 경우는 예. 또 이분이 이제 곧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김장겸 전 사장이죠, 이제. 예. 김장겸 전 사장도 사장 물러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관이 MBC에 파견돼서 예. 부당 노동행위를 한 사람으로 지목됐고 그래서 검찰 고발을 했죠. 예, 검찰 고발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기소 의견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요거는 부당 노동 행위죠.